지역과 문화예술 교육 관련 이슈를 처음 이제 이막순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항상 이제 지역 문화예술 교육을 이야기할 때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진행 현황이나 아니면 성과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출 거냐, 이를테면 이제 성과를 내느냐 못 내냐라는, 그래서 지역 간의 편차를 비교하느냐라는 관점이 있어 왔고,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극복해보자라는 취지의 어떤 고유성의 관점에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 강화에 대한 표현 자체도 조금 앞서 말씀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사전 예고제처럼 질문 예고를 드렸었는데 어떤 그 문화예술 교육의 관점에서 이런 편차와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 먼저 그 이막순 선생님께 어떻게 고민하고 계셨는지 말씀을 좀 듣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태적인 것도 아니고 고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동태적인 거고요. 그 상황과 시점에 따라서 어떤 접근법을 펼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격차의 문제하고 차별적 특성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물론 현 시점은 저는 뭐 두 개가 다 이분법적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격차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뭐냐면, 과연 이제 특히 분권이 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역에서 뭔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문화예술 교육이 왜 중요한지 이런 인식을 공유해가는 과정이 저는 격차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문화권 개념인데, 모든 주민, 시민들은 이 문화예술 교육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문화권 접근은 역시 또 그 균형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각 지역들 간의 경험과 이런 자본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해 나가는 작업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이 그러면 이 격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아까 기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지역의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인프라가 다르고, 또 지역의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초기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이나 광역 이런 센터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 관심 갖게 하는 것은 저는 격차나 균형 관점의 의미겠다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방향은 지역이 자기 나름의 맥락에서 자기 나름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 어찌 보면 다양성과 맥락성, 그리고 이제 지역 현장과의 적실성, 렐리번스죠. 이게 좀 필요한 시점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이제 뭐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이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역을 이제 모르고 이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 관련된 뭐 계획이나 프로그램 기획 쓰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지역을 문화예술 교육 맥락에서 읽어내고 그것을 이제 정책 사업화시키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이 정책 거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근데 정책 역량이라는 게 몇 사람이 그 정책을 많이 이해해서 정책 역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여라든가 소통, 협력, 조정 이런 장치가 함께 갈 때 그 지역 현장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초기 단계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격차의 문제와 차별적 이런 다양성 부분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도 한 말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막순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저는 뭐 100%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충북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충북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고 진천에서 살고 있고 충북 문화재단에서도 충북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냥 가버넌스 부분은 보면 일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프로그램 중심이라고 했는데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뭐 헬로 아트랩이라든가 기타 뭐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그 수혜를 직접 입는 이제 곳이 지역이고 거기서 그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약간 지역은 기획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점이 없잖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이제 지역의 기획이라는 건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 계획도 있지만 네트워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의 어떤 다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충북 문화재단에서 경험해 보면 지역도 역량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기획 능력 뛰어나고 여러 면에서 근데 다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지방 분권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분권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 교육도 교육청한테 초중등을 넘겨줬다고 교육부는 얘기하는데 교육청에서 가서 보면은 다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게 다 모든 곳이 다 그래요. 제가 고속도로, 고속버스 노선이 다 서울만 바라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을 가지고 기획을 해보고 사업을 펼쳐서 뭐 에밸루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들이 별로 없고 주어진 사업, 내려진 사업 이런 사업들을 주로 실행하는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해왔던 것에 그러다 보니까 역량을 쌓는 것이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정말 분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지역들 다 죽기 전에 정말 제대로 된 분권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냐? 수요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역 특성화 사업을 여러 차례 이제 참관 모니터링하고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이 특히 문화소외계층에게는 이게 주는 의미가 엄청나더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를 제가 다면적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특히 소외계층, 아까 사회통합이라든가 지역적인 어떤 그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필요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시지만 모든 정부 사업이 다 단년도 사업으로 재평가해서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만약에 주관해서 하게 되면 아마 좀 다르게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수혜자에 대한 어떤 그 배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의 필요라든가 중앙에서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걸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치유 경험까지도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 훌륭한 일들이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수요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지금 아동 학생들한테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역은 오히려 어르신이라든가 이렇게 소외계층들에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분들이 이런 국가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결과 발표할 때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와서 완전 가족 파티가 열어지면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걸 보면서 지역이 주체적으로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까지만 마련되면 굉장한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저도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제가 또 지금 읽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도 연결 지점이 많은데 그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그 정의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중앙중심적이었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소외계층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차상위 계층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전국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그 가계소득이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가정의 형태가 조금 다양한 경우 근데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사업명을 부를 때 소외계층이라고 다 통합적으로 부르게 되죠. 근데 그들이 어떠한 측면에
저는 이제 그런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적으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그룹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사업명 그리고 프로그램명 앞에 그런 것이 이제 달렸을 경우에는 맞아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내가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낙인 효과라는 맞아요. 것이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기준과 정의는 내가 사는 도시나 내가 사는 그 우리의 농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정책 중심적인 기준과 정의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권을 또 접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정책이나 행정에서 용어의 통일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장에 갔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답습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에서 그렇다면 현장에 지역에 계신 분들 거기서 행정을 하시고 거기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용어를 대체적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지칭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정의에 대한 합의도 사실은 미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합의라는 것을 이제 정책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까는 미국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영국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문화예술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에서 플랜 2030으로 이제 앞으로의 10년에 그 종합계획처럼 어떤 문화예술 정책의 그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앞단에서 흥미로웠던 거는 거기에서 지금 두 가지 개념을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창의성과 문화입니다. 그러면 보통 그 정도 AC 정도이면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를 AC라고 이제 약칭으로 부르니까 그래서 AC 정도면 그걸 지금 문화를 우리가 정의를 또 하고 창의성이라는 걸 더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두가 알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상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전제했었을 때 그 잉글랜드 지역, 영국 UK가 아니잖아요. 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그 안에 예술가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학생들, 어른들 모두 다가 같은 창의성을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과 같은 문화라는 것을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위원회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의와 개념을 바탕으로 세웠다라는 것으로서의 어떤 그게 일방향적인지 쌍방향적인지는 제가 그 소통의 과정에는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합의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인 거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이드라인은 주되 어떤 성과가 이것이 성과이다라고까지 상정하지 않고 그 계획과 결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열린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또한 그 지역 분권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자연스럽게 그러면 중앙이라고 지칭되는 이를테면 문화진흥원의 역할, 그러니까 분권화 과정에서 어떤 지향점이나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그 고유성이나 독창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과정은 합의를 해야 되고 그 과정 안에서도 분명히 격차 부분들을 어떤 지표로서 제시하면서 조금 약한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이를테면 좀 어려운 곳에 그 기초의 상황들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지표로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역할, 그 중앙이나 혹은 이제 어떤 그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혁진 선생님. 일단 아까 그 지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듣다 좀 생각난 건데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중앙 부처에서 각 자기 분야마다 정책 분야마다 지자체 평가를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그 성과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정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성과 지표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웃풋에서 아웃컴에서 임팩트로 갈 때 성과 지표를 효과성 중심의 지표라기보다는
계량적으로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 중심의 성과 지표를,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산출 지표에 가깝죠. 그런 경우가 좀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거는 이제 지역에서 실제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그 수치에 도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질적 평가를 또 합니다. 이제 정성적 평가를 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도달해야 되는 기준들이 제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은 지금 제가 문화예술 교육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진 않죠. 없습니다. 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평가가 양면의 효과가 있어서 공동의 가치나 지향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야 돼. 재정적인 투자에서 그 다음에 지역에 최소한 담당하는 인력은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라든지 아니면 생태계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부처에서 이러이러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일어나는 장소는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대한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미래지향적이거나 적어도 한 같이 공유해야 될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효과는 있는데 평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가지를 않게 되고 서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가가 양면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다 초점을 둘 거냐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그게 꼭 평가의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해야 될 정책적인 지향점을 가치의 측면, 철학의 측면을 같이 엮어서 그리고 실행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기준점들 그러나 그것이 저도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동의했던 게 이게 격차가 아니라 다양성의 차원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가, 인정하는 기준. 그런데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김창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생각보다 잘하더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유행한 뭐 옛날 DDR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이천에 갔는데 그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이천까지 얼마 안 걸리잖아요. 이천에 계신 선생님이 저한테 여기까지 올 때 3년 걸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 인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믿자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준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계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서열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내용에 관심 두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 운영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고 시간 편차가 순위의 편차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인 다양성이다. 라고 좀 인정해주고 같이 어떤 그런 측면을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좀 일반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이는 존중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격차는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지나친 차이가 나타나서 그것이 사회 통합을 저해할 때 정의 개념에 맞지 않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지역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지방이라는 표현 저도 잘 안 좋아하지 않아서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예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데 제가 몇 개 지역을 봤을 때 정말 재원 문제인지는 좀 다른 차원이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그 현재 그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에 보면 이제 국가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은 또 지역 나름대로의 지역 문화예술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근데 이 계획이 이제 수립만 하고 실효성 있는 어떤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5년 뒤에 잘
지역 현장에서 잘 이게 실행이 됐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법에 그 계획의 어떤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런 평가 장치 같은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김혁진 선생님 말씀 주실 때 DDR 사실 지금 DDR이라고 하면 모르죠. 다들. 펌프입니다. 네, 지금 펌프. 아직까지 있어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라고 물음표가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다양한 사업들도 해봤지만 진흥원에서 정책 과제를 만들고 사업을 수행할 때 조금 의아한 지점들이 있었는데 공모를 낼 때 공모 내용이나 방식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거를 소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만들 때 그거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시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현상을 서울에서나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분명히 다를 거고 제시된 사업 과제를 이해하는 수준이나 상황도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꼭 그 중앙과 지역의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수도권과 뭐 지역 그게 아니고 지역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맥락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고유한 특성들, 인프라 수준 여러 가지 것이 이제 역량 이런 것이 이제 종합되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중앙의 뭐 어떤 컨셉을 이제 지금과 같이 프로그램에 담아서 이렇게 현장으로 실어 나르는 전략은 초기 단계 무형이다. 그런 부분을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이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평가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뭘 평가할까의 문제인 거거든요. 평가가 의미 있다 없다의 차원은 아니에요. 제대로 평가하면 돼요. 근데 그 제대로 평가할 때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걸 얼마나 잘 살렸는지 보면 좋은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줄 세우고 있을 때 문제라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계획 대비 평가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적어도 자체 평가를 통해서 그걸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의 그 차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각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독특한 권한, 어떤 고유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임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에 좀 이어지는 건데 중앙 정부에서 사업을 정한 다음에 이 사업은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해나갑시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그동안에는 어찌 보면 시작점에서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될 때 어떤 경우는 사업 B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바뀌었는 게. 자,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사람, 지역에 맞는 공간, 지역에 맞는 운영 체계, 이게 좀 복합이 된 지역만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걸 좀 허용하고 그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중앙정부 바라보기라고 하는 게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대개 매칭 펀드에 의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기준과 지침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기준을 내더라도 내용이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여건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델이 뭘까. 좀 이렇게 좀 허용적이고 자율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고 공유도 해주고 이런 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좀 옛날 사람 제가 있었던 기관에서 사업 내용이 없던 계획서가 있었어요. 기재부 가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업이냐라고 들었었는데 그냥 정책 개발이에요. 연구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뭘 근거로 했냐면은 아니 올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왜냐면은 정책 연구라는 것도요. 3년 뒤에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시지만 그래서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그래서 그런 좀 뭐랄까요, 좀 열려 있는 정책 계획이 중앙 정부에서
지역과 함께 할 때 요즘 이런 방식으로 좀 구체적인 방식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것도 하나의 좀 사례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듣다 보니까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중앙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중앙과 지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가 됐지만 지역은 또 광역과 기초가 있잖아요. 이 모든 고민과 이야기들이 광역이 지금부터 예습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제가 새로운 그 논의 주제를 하나 꺼낸다면 저는 아까 김혁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정책 융합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되게 부처 간의 협력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대상, 집행 차원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처 간의 협력이든 이게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인데 문화예술 교육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성찰적 효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치유적 효과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데이터화가 돼서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우리 사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기반으로 작동된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그러려면은 두 가지가 하나 필요하다. 하나는 뭐냐면 이 학제적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기후 변화의 문제, 그러니까 환경 책임성 문제를 문화예술 교육이 왜 하면 왜 효과가 나느냐. 결국 이제 기후 변화도 문화적인 것이고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와 또 어떤 행동의 어떤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효과성 연구들을 조금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피드백해서 법무부의 뭐 치료 감호소에서 실제 자기들이 치료 감호에 필요한 어떤 정말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접근법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이렇게 활용한다든가 이제 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그동안에 이게 사전 사후 작업이 조금 미흡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처 간 협력 사업 정책 융합 단계로 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향후 문화예술 교육 제도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맥락에 좀 확장을 더 한다면 이 환경 책임성 부분을 그동안에 조금 등한시했다. 문화예술 교육에서. 그러니까 환경 문화, 해양수산 문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 등등. 근데 이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경우가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예술 교육이 정말 기여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냥 뭐 문화예술 교육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이 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면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끄집어내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아마 좀 다음 단계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후 변화와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좀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와 관련된 연구 개발 또 그 학제적인 어떤 프로그램 개발 현장에서의 그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현장에서의 실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주제 중심에 또 이 부처 정책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과감하게 이런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센터 같은 걸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인간과 사회 문제에 기여할 것이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를 전면에 붙은 그런 사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 주셨던 아동과 관련된 아동권, 아동문화권 혹은 뭐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뭐 문화예술 교육 내지는 뭐 고령자 대상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그 협력 관계를 이뤄낼 수 있는 부처와 그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 보자, 그걸 연구를 해보자 이런 그렇죠. 이야기로 이해를 일단 해도 될까요? 그 전제가 아까 제가 좀 세 개 틀로 나눈 게 물론 그 정책을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데 문화예술 교육 입장에서 좀 가까운 교육 그 다음에 일단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제로 나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가지 중에서 제가 보면 재밌었던 게 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과학융합형 문화예술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의 관점 또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거였고 아까 인구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사람을 위한 일인데 그 사람에 따라서
정책마다 정책 대상이라고 좀 표현을 일단 할게요. 대상에 굉장히 여러 층위가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화예술 교육, 좀 더 넓게는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어찌 보면은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의하거나 같이 하자라고 권유할 수도 있었고 그 수요를 좀 받으려고 내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그 사례가 뭐냐면 지금 복지기관,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복지기관 협력사업이나 문화예술 치유사업이나 부처 간 협력사업이 그런 사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점에서 그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제한되어 있어 보이지만은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고요. 단 여기서 조금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얘기가 조금 튑니다만은 아까 융합이라고 할 때 아직은 좀 말쓰기가 좀 조심스럽다라고 했던 게 복합도 안 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이제 부처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자 따로따로 일을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청소년 여가부에서 대상 시설을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원에서 운영단체를 선정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늘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정보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진흥원 입장에서는 제가 진흥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와서 이래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결국 이게 프로그램으로 협력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공동에 과연 여기서 어떤 가치를 가야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지향점은 뭘까? 그래서 어떠한 예술 교육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도 해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어떻게 나누고 그 효과를 경험을 해야만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지 숫자로 확산되는 거는 앞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왜 그러면 국가 정책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가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요. 그 인구가 됐든 주제가 됐든 그 정책 부서도 예산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인구 집단으로 하는 정책 부서의 장점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내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공동사업 수준이지만 공동이 정말 융복합적인 어떤 정책 사업으로 좀 나갈 때까지 시간이 가더라도 그걸 하나하나씩 좀 사례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번 계획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부분을 아까 효과의 경험을 나누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효과를 참여하는 사람들, 네. 학생 내지는 군인 이렇게 이제 특정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은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정책 파트너들한테 알리는 작업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효과의 경험이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디지털 환경에서 이런 효과의 경험을 나누게 할 수 있는 방식, 방향, 내용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타부처 분들을 만나거나 타 기관과 협력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냐, 효과가 뭐냐 이게 이제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좋은 건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의 약점 중에 하나로 지적이 돼 왔었고 그걸 좀 극복해 보려고 다양한 효과 분석 연구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구체화해서 이렇게 정책 단위에서 진흥원이나 문화부가 다른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할 때 좀 가시적으로 이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간단한 어떤 그냥 답이라기보다는 생각을 공유를 하면 최근에 연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흥원이 문화예술 교육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언어나 아니면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쩌면 이거는 소통의 문제로서 그들의 언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트너 부처가 될 그들의 이해가 뭐고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행정 언어, 정책 언어, 그들의 인터리스트는 무엇인가가 사실은 그 관점에서 지금 있는 데이터와 지금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전달을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진흥원이 그 데이터나 아니면 얼마나 좋은지 잘 설명을 못한다는 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만 그 언어를 항상 우리의 언어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가 아니라 그 언어가 달랐던 것은 아닐까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아마 초기에는 그 문화예술 교육이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진흥원이 계속 엄청나게 크게 이제 발전한 거와 똑같이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 교육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처 간 협력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이 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초기 분위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부처 간 협력 사업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예술관 사업도 그렇고 학교 만족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그리고 부처 간 협력 사업 중에서 부처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가서 초기에는 설득하고 같이 하자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쪽이 더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가치는 개인적 차원의 어떤 변화 가치가 있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준다고 했을 때 학교 교육부에서 관심은 이 학생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학생으로 변화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잘 적응해 살고 자기의 역할을 잘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비용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걸 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시각을 아마 부처들은 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정을 하는 시설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아동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는데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코스트를 줄여주는 어떤 그런 효과들을 분명히 그들이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서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변화와 이런 효과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회적 가치, 뭐 경제적 가치까지 우리가 생각할 건 없겠지만 적어도 사회적 가치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 지구 기후변화, 환경부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하고 이 지구를 살리고 우리 기후를 살리는 건 사회적 가치에서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 자체는 아마 부처에서 오히려 더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신혜선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함께하는 파트너들의 언어들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김창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떤 이렇게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 아니면 소통의 방식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미래 환경 변화와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부분이었어서 아까 이제 약간 조금 결이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김창환 선생님 말씀 주셨던 그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 이제 저희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의 중에서 아주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좀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생활 세계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제 보여주는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만 살아왔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터넷이 생기고 컴퓨터가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고 하면서 디지털 환경, 그러니까 원자의 세계에 살다가 갑자기 비트의 세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로 단위를 매겨가면서 하는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구조의 세계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초기에는 별로 우리가 뭐 주목 안 해도 되지만 지금은 이것이 너무나 크게 많이 발달해서 이 비트의 세계가 현실 세계를 완전히 모사할 정도까지로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는 계속해서 우리는 디지털 세계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 비트의 세계가 현실 세계를 모사하면서 따라와서 마주치는 딱 그 지점이 메타버스라고 보면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완벽하게 융합되고 되는 어떤 그런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메타버스 세계가 온 건 아니죠. 한 10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다만 그 유사한 증강 현실, 가상 현실, 확장 현실 등을 통해서 아 이런 세계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활 세계가 계속해서 디지털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세계에서 존재해야 할 것 같아요. 마치 양서류가 바다에 살고 육지에서 둘 다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호흡하는 기관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현실에 살기도 하고 디지털 세계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세계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경계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 경계 자체도 굉장히 허물어지게 되면서 그런 세계, 확장되는 세계인데요. 확장된 세계가 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 약간 하였는데 어쨌든 이 개인의 존재 변화, 예를 들어서 멀티 페르소나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중 어떤 정체성이 일반화되는 것, 그다음에 평등한 평등한 어떤 사회 관계, 그다음에 어떤 뭐 다양한 것을 경험의 확장,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술 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회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 안에서. 그래서 이걸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기회와 혁신으로 본다면 이 플랫폼이 있을 때 이거 안에서 어쨌든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소통 말씀하셨는데 이 플랫폼이 저는 뭐 얼마만큼 일반화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보고요. 그 소통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이 우리가 컨트롤러 움직여야 되거나 또는 타자를 치거나 하는 수준이지만 이제 앞으로 음성이 지원이 되고 이제는 음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게 안경으로 그냥 우리가 바로 보면서 그냥 대화하고 제가 움직이는 게 지금 거의 그대로 아바타가 똑같이 움직이는 형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그냥 제 삶이 그냥 두 군데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뭐 소통의 방식도 오프라인 소통과 디지털 방식의 소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좀 더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현재는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어떤 해결점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회 또 새로운 어떤 예술 교육의 기회와 또는 협동과 소통과 뭐 이런 것들의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라고 저는 진단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창작의 과정이 주제를 선정하고 대상을 고민하고 그래서 그 고민된 내용들을 형식을 빌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 주셨던 소통의 방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다 이렇게 그 주제가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미래 세대에게는 메타버스가 좀 더 친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책 파트너들에게는 뭐 다른 방식, 아날로그적 방식이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전통적인 방식이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말씀 주신 내용들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다행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답을 내는 것.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고요. 사실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 많은 문제들이 이제 나왔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는데 다 여기서 정리하고 갈 수는 없고 이렇게 지금 좀 아쉽지만 마무리하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진흥원에서 혹은 이제 문화예술교육판에서 같이 고민하는 동반자로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mak순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한마디 요청을 부탁을 드린다면 이제 그 지식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집행 기구가 아니라 또 생각도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 또 인폼의 정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포함한 이런 지식들이 그것들 많이 생산하고 그걸 공유하고 또 현장에서 예술 강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지식 중심의 조직 체계가 전환이 돼야만이 아까 말씀하셨던 가상 공간 또 메타버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기반이 돼야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기술과 인간과 사회의 그 총체적인 변화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을 조금 더 제가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제가 본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식이 있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정책 관련 얘기를 주로 하긴 했는데 저희가 좀 많이 못 다뤘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세대 관련된 얘기를 이야기를 못했어요. 전체적인 어떤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 또 정책 수행 기관으로서의 진흥원 역할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새로운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변했기 때문인데 사회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시대 속에서 세대가 변한다는 점. 그런데 또 하나는 온 세대라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특징과 온 세대의 관점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어느 것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고령화 사회로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 그러나 새로운 세대들은 또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전 예전에 이제 청소년 문화 할 때 10대 때 본인이 주로 사용한 매체가 뭐냐 따라서 세대가 나눠지는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10대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어떤 매체였는지네요 이제. 그래서 분명히 다른 외계인과 같은 존재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또 국가 정책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생애주기 접근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발달론적 접근도 아니고요. 그냥 그 세대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아까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듯이 세대가 가진 특징들도 인정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세대 간의 융합도 물론 그 안에서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좀 추가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처음 접했던 것이 학교라는 어떤 환경이었긴 하지만 그 예술이라는 어떤 심미적인 기호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관점과 렌즈를 가지고 내 주변은 누가 있고 또 공동체는 누가 있고 그리고 지역, 국가, 지구촌 이렇게 확장되는 어떤 그 배움의 어떤 과정들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세대, 원세대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제페토나 그 메타버스 세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제 지금 세계 이제 고령이시던 아니면 중장년층이던 아니면 지금 막 그 한참 기술을 가지고 가상현실 세계를 굉장히 누비고 있는 그 세대든지 간에 그 특히나 그리고 어린 세대들도 그 가상현실에서 부캐를 만든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 또는 내가 누가 되고 싶은지를 고민을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새롭게 확장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고 먼 얘기가 아니라 그 핵심 가치
다시 되뇌어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전혀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지금 오는 세대에도 많은 부분이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현재 시점이 우리가 아까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했는데 많은 굉장히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면서 정말 새로운 기술과 또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사실 적응하기가 정말 다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힘듭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교사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을 갖다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상황, 독특한 상황인데요. 그런 분들한테 기존의 지식이 이미 옛날 지식이 돼버리고 더 이상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걸 갖고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러한 측면들도 있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큰 심각한 도전들이지만 이 도전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레질리언스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과감하게 자꾸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하는 노력들이 따라야만 다음 세대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매개자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엄청난 도전이긴 한데 이걸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하고 거기에 아마 그래도 진흥원이 이 코로나 2년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좋은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정보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가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딜리버리 요즘 배달의 시대니까 딜리버리만 조금 더 널리지 딜리버리. 아까 우리 교수님 지식을 중시하게 되는 지식을 쌓고 정말 좋은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또 딜리버리를 잘 해야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나눠 먹는 거니까 딜리버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중앙에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몰라? 그러면 진흥원한테 물어봐. 에스크 아르테. 에스크 아르테. 그러면 아르테 라이브러리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다 물어보면 여기 다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또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스크 아르테 이렇게. 네. 제페토에 세워놔요. AI AI 메타버스 기반 AI를 만드시네요. 그러니까 제페토 하나 만들까요? 아르테를 하나 제페토 안에 만들어가지고 그 아래서 똑같이 한번 우리 좌담회를 똑같이 한 번 더 할까요? 어머나. 힘드실 것 같아요. 저담에 음성 지원이 되니까. 그런 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화상회의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화상회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메타버스, 제페토 이것도 지금 좀 낯설지만 그렇죠. 뭔가 이게 상황이 되면 금방 또 적응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미래의 어떤 그 미래 환경 변화와 문화예술 교육 이야기를 오늘 2시간 넘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이 지나면 내일 다가올 미래,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눈을 감고 상상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도 있을 거다. 그렇죠.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0년도에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라고 상상했던 일들이 이미 지나간 것들도 있거든요.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과정으로서 과도기를 겪고 있는 저희를 포함한 이제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정책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정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교육 현장에서 예술 강사님들이나 활동가분들 또 못지않게 또 애써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항상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현장 교육 방법론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과 상황으로 또 지역과 대상자를 보는 그 이제 정책적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이제 그 리포트로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사항들이 조금 더 이제 현장에서 또 정책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늘 말씀 주신 이막순 선생님, 김혁진 선생님, 신혜선 선생님, 김차원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